안녕하세요. 불켜준방 김보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겨울에 좀 많이 힘든 시절에 번아웃이 왔던 시절에 실질적으로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표지를 이렇게 하드커버로 새로 단장해서 나왔는데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비욘 나티쿠 린데 블라드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저자의 에세이이기 때문에요. 저자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자 같은 경우에는 비욘 린데 블란드고요. 나티코라는 이름은 이제 법명입니다. 저자 소개를 해드리면 61년도에 태어나신 분이고 공부를 좀 굉장히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를 나와서 26살에 다국적 기업의 임원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았고 그 젊은 나이에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굉장히 연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좀 느꼈나 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 다 던지고 어디선가 이야기를 들었던 태국에서 숲속에서 승려들이 모여 산다는 그런 절로 향하게 됩니다. 그 절에 들어가서 이제 1, 2주간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테스트 같은 것들을 좀 받고 그리고 나서 정식 스님이 돼가지고 이후에 이 절을 비롯해서 여러저러 절들을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17년 정도 수행을 한 어느 날 이런 꼭 계율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도 내가 수행했던 것들을 충분히 잘 하면서 살 수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절을 나오시게 돼요. 그런 구절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행이라는 것이 절에서 머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는 이런저런 자신이 삶에서 배웠던, 수행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사셨는데 그러다가 2018년에 무계릭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불시에 이런 어떤 괴로운 것들을 근육이 안 움직이고 힘이 안 들어가고 전에 마음껏 활동했던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고 루게릭이란 병이 물론 이 증상에 여러 가지 차별점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폐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신경계 운동까지 안 되게 돼서 사망하는 병인데 그리고 22년에 결국은 이 병이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루게릭 판정을 받은 이후에 쓰신 거고요. 오랜 수행을 한 스님이 어떤 그런 삶의 마지막에 본인의 깨우침을 에세이로 남기셨을까 궁금해서 저도 봤어요. 제 얘기로 좀 돌아와서 제가 이제 2022년 겨울 정도에 좀 번아웃처럼 굉장히 많이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받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뭔가를 자꾸 수행할 일들을 하나씩 얹을 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책을 만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이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책을 140페이지 정도를 보면요. 고지대 밀림에서 지내던 어떤 날 스님 시절이에요. 나티코 스님이. 공양을 마친 다음에 청둥불상을 산 정상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각자 의견이나 방법들이 뭐 분분했고 또 이제 나티코 스님 같은 경우는 속세에 있었을 때 경제학도 했고 그 다음에 좀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빨리 이렇게 일을 하는 법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은연중에 사람한테 드러나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주지 스님이 아잔자야사로라는 주지 스님이 나오시는데 그때 나티코 스님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나티코, 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네. 이 일을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점이 중요하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비슷한 일화로 이 나티코 스님이 영국의 사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태국의 그 숲속의 사원처럼 역사가 이렇게 긴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서양의 스님들도 많고요. 뭔가 좀 체계도 없고 수행한 기간도 안 길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모습을 보고 나티코 스님 속에서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언짢음과 짜증이 자기도 모르게 또 외면으로 드러났나 봐요. 근데 여기 또 이 주지 스님은 아잔 스시토라는 스님인데 이 아잔 스님이 온화한 모습으로 쳐다보시더니 나티코, 나티코. 혼돈은 자네를 뒤흔들지 모르지만 질서는 자네를 죽일 수도 있다네. 이렇게 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에피소드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는데요. 저는 상황을 굉장히 통제를 하려고 해왔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캐파를 넘어서는 일들이 저한테 자꾸 오고 있다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다. 번아웃이 오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에피소드를 보고 제가 생각이 딱 관점이 바뀐 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예를 들면은 내가 일을 줄여야 되나? 근데 이 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다 통제를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바꾸는 게 해결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의 양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직장에서 좋은 동료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상황과 프로젝트와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통제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내 태도가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삶이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세우려고 했던 질서가 저를 죽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는 혼돈의 영역을 조금씩 받아들이기로 용기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돼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느끼고 어떤 마음이 되느냐에 좀 관심을 더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려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네, 좀 실질적으로 진짜 마음이 좀 도움이 됐던 그런 에피소드였고요. 책 소개를 좀 더 드리자면은 어쨌든 이거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스님 출신인 비욘 린데블란트 작가의 글이잖아요. 사실 이제 세상을 좀 편하게 사는 법을 결국 마음 수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수양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인데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린데블란트 이 라티코라는 법명을 받고 처음에 절을 갔을 때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게 거기도 사회생활이잖아요. 스님들끼리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항상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되게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에서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잘 맞는 스님이 있는데 계속 날 불편하게 하고 서로 불편한 스님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고민이었을 때 그 절에 또 주지 스님이 항상 주지 스님들이 뭔가 깨우침의 말씀을 주세요. 주지 스님께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우리는 해변에 쓸려온 자갈과 같다네. 처음에는 거칠고 들쭉날쭉하지. 그런데 삶의 파도가 쉬엄없이 밀려온다네. 우리가 그곳에 머물며 다른 자갈들 사이에 거칠게 밀쳐지고 비벼지다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닳게 된다네. 결국 둥그러워지고 매끄러워지지. 그러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게 될 걸세 라고 이렇게 내 기준에 나의 모서리와 상대의 모서리가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불교 가르침은 좀 그런 게 있죠. 결국 나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타인은 내가 바꿀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많이 깨우침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회생활에 힘드신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책은 아무래도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뭔가 마음에 울리는 구절과 페이지가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앞서서 그 삶을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게 가장 좀 울림이 컸고요. 이 책 제가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후반부에 많이 몰려 있어요. 무기력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작가님이 아버님이 안락사를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락사를 가족들이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구절을 좀 읽어 드릴게요. 책에서는 280페이지고 소제목이 떠날 때를 아는 이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2018년 9월 어느 날
바르베르에 있는 병원에 갔을 때 죽음이 제 어깨에 앙상한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죠. 실은 몇 달 전인 6월 초 어느 화창한 날 오후 팔스테르보에 있는 부모님의 여름 별장에서도 죽음은 그 앙상한 손을 제 어깨에 댔습니다. 부모님은 문을 열어줄 때면 늘 저를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인 양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반갑게 포옹한 뒤에 보니 분위기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비온,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단다. 일단 자리에 앉자. 자리에 앉자 아버지는 평소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COPD, 그러니까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앓고 있단다. 시간이 많지 않아. 난 얼마 못 살 거란다. 아버지는 무덤덤하게 말을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차례였죠. 그 순간 제 안에서 순식간에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이나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잠시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멋지게 사셨죠. 어쨌거나 아버지는 84번째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에 무릎을 철썩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너는 알아줄 줄 알았다.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비온. 나는 병원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단다. 질병이 마술을 뻗치기 전에 끝내고 싶구나. 아버지가 2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에 딱히 놀랍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인생이 더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그 생을 끝낼 권리가 있다고 늘 주장해왔습니다. 승려 시절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부추길 수 없다는 계율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병이 심각하게 진행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므로 형제들과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뤄주려고 서둘러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스위스의 어느 기관을 찾았고 그달 말쯤 날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7월 26일에 바젤에서 의사의 조력으로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날짜를 받아들자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왜 그리도 빠르게 흐르던져. 제게 2018년 여름은 가장 무덥고도 슬픈 계절로 남아 있습니다. 그 뜨겁고 슬픈 여름을 달래준 상담사의 이름은 스포티파이였습니다. 가족들은 바젤까지 스피커를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에베르트 타우베의 노래와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연주곡 등으로 재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에 몸을 일으켜 남몰래 슬픔에 잠겼습니다. 종종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아 스위스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의료 서류, 여권 사본, 은행 업무, 비행기와 호텔 예약 등을 확인하고 조율하다 지칠 때면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재생 목록에서 노래를 한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도 백파이프로 연주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을 때면 목이 메어오고 맙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말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스위스의 한 호텔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 형제와 나. 바젤은 스웨덴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그랬듯 막판까지 두 가지 현실을 오갔습니다. 옛일을 회상하면서 짓궂은 농담을 던지고 한바탕 웃다가 눈앞에 닥친 일을 실감하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얼굴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열 때마다 자꾸만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택시에 몸을 싣고 바젤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중앙에 침대가 놓인 쾌적한 방에서 의사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팔에 링거를 맞았습니다.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의사가 방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온 음악을 틀었습니다. 스벤 베르틸 타우베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울었던지 더 나올 눈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우리는 돌아가면서 흐느꼈습니다. 누가 기대서 울 어깨를 찾으면 다른 누가 빌려주고 그들이 진정되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곧 쓰레기통이 눈물에 젖은 휴지로 넘쳐났습니다.
아버지만이 침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사후에 벌어질 일을 놓고 늘 의견이 달랐죠. 아버지는 육신의 삶이 끝나면 암흑만이 남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들랑 제가 거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는 껄껄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노란 장미꽃 다발을 아버지에게 주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노랑 장미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었죠. 60년 동안 해로한 두 분은 딱히 무슨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서로 고맙다면서 바라보던 두 분의 모습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부모님을 지켜본 곳은 제게 비길 데 없는 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서로를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를 부를 시간이 됐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침대에 둘러앉아 아버지를 꼭 붙들었습니다. 의사는 링거 스탠드에 뒤에 섰고 아버지는 우리와 한 사람씩 차례로 눈을 맞췄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스스로 주사제의 밸브를 열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가 떠나기까지 30초에서 40초 정도 걸린다고 안내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의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봐요, 크리스티안. 링거에 엉뚱한 걸 넣진 않았겠죠?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순간 강렬한 뭔가가 아버지의 눈에 비쳤습니다. 몇 주 뒤 에베르트 타웁의 린네아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아버지 몸에서 모든 근육이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죽음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온화한 얼굴에서 뜻밖의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순전한 경이로움이랄까요? 어린아이의 얼굴에서나 보일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얼굴이었죠. 우리 모두의 삶이 멈춘 것 같은 고요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무슨 말인들 다 보잘것없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누군가 아버지의 눈을 감겨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흐트러진 눈썹을 쓰다듬어 주었죠. 우리 중 몇 명은 담요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를 토닥였습니다. 방 안은 강렬한 노란색으로 빛났습니다. 장미꽃과 벽지, 커튼, 저 하늘의 태양까지 전부. 얼마 뒤 저만 남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바질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남아 뒷일을 마무리해야 했고 스위스에서 마지막 2년 동안 승려로 지냈기에 제 독일어가 그나마 쓸만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과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촛불을 켜고 3번 절을 올린 다음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승려 시절 수백 번의 장례를 치르며 고인의 혼을 달래고자 외웠던 것으로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불경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허락해준 일이었죠. 그 순간 4개 대륙에 흩어져 있는 9곳의 불교 사원에서도 똑같은 연불이 아버지를 위해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들 뭐 안락사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험을 아마 해보신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랜 수양을 했던,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죽어가는 병을 가지고 있는 전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직 스님이 아버님의 마지막을 안락사를 같이 함께한 그런 일화가 이건 어떤 단어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좀 많은 울림 같은 게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그 구절을 읽어봤어요. 이 책에 아마 머릿말에 이런 게 쓰여 있어요. 17년 동안 이제 수행을 하고 속세에 나와서 이런저런 강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웨덴이나 많은 곳의 방송사에서 인터뷰 대상이었겠죠. 17년간 수련하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나요? 라는 인터뷰의 질문에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순간순간 떠오르고 어떤 기분이 순간순간 떠오른다고 그게 곧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깨우침이 가장 중요하고 강한 깨우침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은 갈등과 힘듦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글귀고요. 제가 이 글귀 시 같은 글귀인데 이거를 써서 프린트해서 잘라가지고 제 모니터 지금 구석에 지금도 붙여 있는 글귀가 있어요.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 라는 글귀입니다. 이게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글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치열한 현실에서 영혼이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먼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